안녕하세요. 윤희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우린 조금 지쳤다 입니다. 박종석 지음, 포르체 출판사에서 파는 책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번아웃이 찾아온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무력감으로 일상의 한계를 느껴 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나는 하루에 대략 3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중 10명 정도는 이런 피로와 우울 증상을 호소한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직장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다면 우울하다고 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뭘까?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장애로서 우울증을 판단할 때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 기능의 저하를 중요한 잣대로 삼는다. 직장에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업무에서 번번이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처럼 말이다. 또 동료와 언성을 높이고 자주 싸운다거나 식사할 때 항상 혼자 먹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하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이외에도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고 내일 출근할 생각에 잠을 못 자는 등 우울 증상은 다양하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울해진다. 이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현실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에서 생기는 감정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2014년 방영된 MBC 다큐 스페셜 오늘도 필요한 당신 번아웃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직장인의 85%가 이 같은 이 우울증의 초기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은 우울증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것으로 우울증의 경고등이라고 보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이 슬럼프 상태인 것이냐며 묻기도 하는데 이는 의미상 크게 다르다. 슬럼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내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평소와 다르게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 당혹감과 짜증, 불안을 야기하는 기간이다. 반면에 번아웃은 만성적인 상태를 보인다.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태운 사람이 거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기력을 다 쏟아부은 사람만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이다. 윤우은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슬럼프가 오는 건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보통 번아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입관이 있는 듯하다. 번아웃에 빠지면 나약한 것처럼 여기고 어서 빨리 번아웃을 극복하고 원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압박감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윤우은우의 인상 깊은 말처럼 번아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표이자 훈장이다. 번아웃이 온 자신을 다독이며 그동안 수고했어 라는 마음으로 번아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치유해 나가면 된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미국의 심리학자 허버트 프로이든버거가 처음 사용한 언어로 탈진 또는 소진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일에 과도하게 몰두하다가 실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무기력증이나 불안감, 우울감, 분노, 의욕 상실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한마디로 조절되지 않은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항상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번아웃은 이 생태적 특성인 항상성의 기능, 즉 회복 탄력성이 무너진 상태이다. 쉬어도 재충전이 잘 되지 않고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만성화된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면 우리 몸이 지금 내게 전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번아웃은 뇌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뇌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도파민과 만족을 담당하는 보상회로의 이상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쌓여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인 도파민이라는 원료가 바닥나버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눈치 없는 주인을 대신해 번아웃의 시그널을 보낸다. 너 진짜 지쳤어. 괜찮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감정적, 신체적인 신호로 전달한다. 즉, 감정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을 넘어 신체적인 통증이 생긴다. 식욕이 떨어지고 맛을 잘 못 느낀다거나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진다. 두통이나 근육통이 생기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불량과 변비, 설사,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처한 환경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인터넷, 스마트폰, 각종 IT 기기로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퇴근 후에도 여행 중에도 급한 업무 연락을 받으면 답하지 않을 수 없다.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고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상태가 계속되면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부담감도 번아웃의 원인이다. 치열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대 사회에서 완벽함을 강요받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다 보니 강박감에 시달려 결국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내가 평소에 잘하던 일도 수행할 자신이 없어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진다. 번아웃은 원래 좋아했던 취미나 운동, 게임 등 그 어떤 즐거운 일도 흥미없게 만든다. 감정의 소진이 심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번아웃이 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모든 불행에 의미가 있다고 여겨 과거에 집착하고 하지 말아야 했을 실수를 헤집어 찾는 것도 의미가 없다. 번아웃은 복잡한 생각으로 번아웃된 나를 또 번아웃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몸이 보내는 사인이다. 다만 내 상태를 인정하고 인생을 관객처럼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자.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와 만나는 시간을 갖다 보면 번아웃이라는 증상 덕분에 달라진 눈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할수록 왜 나를 잃어버릴까? 똑같은 감염균이 인체를 공격할 때 질병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면역력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번아웃에 얼마나 자주 위협받는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과 회복 탄력성의 차이에 있다. 몸 안에 저장되어 있던 심적 에너지, 즉 스트레스와 불안,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정신력이 바닥나면 생기는 상태가 번아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쉬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번아웃에 쉽게 빠진다는 의미다. 지나치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엄격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번아웃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정 욕구가 커서 무엇이든 열심히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쳤음을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달려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마라토너는 결코 코스를 완주하지 못한다. 하물며 인생의 길은 42km도 아니고 더 멀고 험난하다. 이것만 해놓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몇 억만 모으면 시험만 붙으면 하는 마음으로 먼 인생을 달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오늘을 혹사시켜 희망을 구하고자 한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젊었을 때의 고생이 노후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미래와 불확실성. 우리는 이 말들에 과각성되어 있다. 지나치게 반응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확실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단지 변수를 일부 줄일 수 있는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는 너무 성과적, 경제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런 편향이 사회적 흐름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결과물을 원한다면 더더욱 현재의 건강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알람이다. 일상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뇌세포와 시냅시스는 주의 자극에 무척 예민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자주 까먹는다. 인지능력과 기억력에 일시적 저하가 오는 것도 번아웃의 한 증상이다. 불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해져서 뇌의 회로 중 하나인 콜린 계통의 도로를 정체시킴으로써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활 시위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활이 휘어져 버리거나 활 시위가 끊어져 버리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과한 의욕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잃게 만든다. 또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약간은 무리해도 돼. 라는 방심이 쌓여 탈진에 이르기도 한다. 일주일 정도 무리했다면 하루 이틀 잘 쉬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한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무리하면 주말을 꼬박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회복 탄력성은 우울과 불안에 대한 면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잃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다치고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다.
안타까운 점은 지친 것을 알아도 좀처럼 쉴 수 없는 직장인의 현실이다. 휴가를 내봐도 이틀이나 사흘이 고작이고,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육아로 인해 휴가를 꿈도 못 꾼다. 직장은 버티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순적이지만 그저 참기만 해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이직과 휴직을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직장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다. 물론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정신과에 내원해 상담을 받으며 그에 맞는 처방을 받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책에서 다룬 번아웃 처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정신과에 오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도 극복해낼 수 있다. 실제로 수록된 제안들은 몇 가지 검사와 상담을 거쳐 내원자들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을 때 가장 먼저 권유해보는 방법이다. 번아웃 치유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라며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복잡한 생각이나 되새김질로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다. 또 빨리 극복해서 맡은 일도 잘하고 인정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회복을 서둘러서도 안 된다. 조급함은 자신을 몰아세우고 피로하게 만들어 뇌를 쉬지 못하게 한다. 내겐 너무 어려운 휴가. 잠시라도 휴가를 낼 수는 없나요? 가면야 좋겠지만 휴가를 내기가 어려워서요. 일주일이 어렵다면 2, 3일 정도라도 쉬어야 합니다. 진지한 태도로 휴가를 권했을 때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대부분은 쏘는숨을 지으며 답변을 흐리곤 한다. 그들은 휴가를 며칠 다녀온다고 증상이 딱히 낫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바쁜데 무리해서 휴가를 갈 수 없다는 심정으로 시큰둥한 태도를 보인다. 그럼 휴가를 가기 좋은 시기란 언제일까? 맡은 프로젝트가 적당히 끝났을 때일까? 회사가 분기이익이 좋아져서 임원들이 좋아할 때? 우리 팀 실적이 좋아서 팀 내 분위기가 좋을 때? 육아나 개인사로 바쁘지 않고 여유가 생길 때일까? 사실 직장에서 내가 휴가를 가기에 좋은 황금 시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휴가는 회사나 남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내가 쓰러지기 전에 사전에 미리 회복을 위한 휴식을 가지라고 있는 것이 휴가다. 모든 할 일을 해놓고 휴가를 떠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2, 3일 회사에 못 나온다고 해도 회사의 매출은 떨어지지 않으며 업무도 마비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회사의 시스템은 심각한 위기 상태일 것이다. 상사에게 좀 밉보이고 동료의 눈치가 보일 수 있는 그 정도다. 직장 내 처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휴가를 갈 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와 반대로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다.
무계획 휴가는 그야말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응급휴가다. 6개월 전에 미리 비행기와 호텔을 예약하고 2달 전부터 맛집 리스트와 시간표를 정해서 가는 계획 휴가가 아니다. 급히 교통편을 알아봐서 항공권을 끊고 호텔을 2, 3일 전에 예약해서 공항버스에서 일정을 짜는 그런 휴가다. 사람들은 2박 3일 정도의 짧은 휴가의 위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충동적인 무계획 휴가는 미리 계획된 휴가 이상으로 재충전을 선물한다. 너무 바빠서 휴가 갈 시간이 도저히 없어요 라고 말하는 당신은 시간이 아니라 욕망을 포기할 용기가 없는 것이다. 승진 욕구, 성과 욕구, 인정 욕구와 같은 마음 말이다.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고 연차를 거의 안 쓴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는 없다. 회사는 개근상이 아니라 성과로 월급을 받는 곳이다. 부모들의 경우는 휴가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로 육아를 꼽곤 한다. 아이 때문에 휴가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둔 부모가 휴가가 내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로부터 해방되어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유지하는 데 의미 있는 쉼이지 않을까? 특히 신혼부부는 육아를 논하지 않아도 싱글에서 결혼 생활로의 변화만으로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혼자 자던 침대, 혼자 쉬며 누리던 여유 등 혼자만의 일상에서 누군가와 함께 시공간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편의 코골이와 잠버릇 때문에 새벽에 깨기 일쑤여서 짜증이 나는 아내는 이제야 적응이 될 만한데 아이가 생겨 힘들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 남편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갓난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부채고 새벽에 비몽사몽으로 몸을 일으켜 똥기저귀를 가리는 일은 아무리 내 새끼라고 한들 유쾌할 리 없다. 아이에게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건강한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 1살이 안 된 아이도 비언어적 소통이 가능하다. 말은 못하지만 청각 자극에 대해 이해하고 부부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예민하구나, 건드리면 터질 만큼 지쳐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챈다는 의미다. 특히 고성이 오간다거나 엄마가 우는 것에 대해서 아이는 민감하게 느끼고 상처받을 수 있다. 번아웃 상태의 부모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에게 화를 낸다. 스스로는 참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울한 부모의 표정과 억양, 말투에서 공격성이 삐져나온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을 향한 부모의 손길과 언어가 날카로워졌음을 느끼고 눈치를 본다.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아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를 위해서도 부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아이 옆에서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심한 번아웃 상태, 예를 들면 산후우울증에 빠진 엄마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만 내는 아빠라면 단기간 아이를 조부모님 집에 맡겨서 돌보는 편이 낫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가사도우미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경제적인 이유로 부득이하게 양가 조부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위탁하는데 산후 우울증 상태의 아내에게는 이 또한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도우미 비용은 부모님 용돈 플러스 아내가 느낄 부담 플러스 아이에게 쓸 에너지 소모값 플러스 소홀한 육아로 아이가 보는 피해,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부모의 정신건강과 체력의 이익이다. 내몰리지 않아야 건강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부모가 번아웃으로 쓰러지기 직전인데 무조건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한 일이다. 엄마나 아빠가 며칠 옆에 없다고 아이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부모가 완벽주의 성향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아이를 맡기기 힘들다면 엄마와 아빠가 서로 번갈아 하루씩 집 밖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나는 부부가 함께 최대한 1박 2일이라도 아이 없이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것을 추천한다. 이런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부부로서 신혼으로 돌아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육아나 일상에 지쳐있을 서로를 돌보고 집중함으로써 부부간의 연대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아닌 남자이자 여자로 스킨십을 통한 비언어적 소통이 필요하다. 친밀감을 표현하며 서로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할머니 집에 있는데 집에서 쉬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데 그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청소나 빨래, 설거지 등 일상에서 완전히 해방된 비일상적인 장소라야 휴식의 의미가 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번아웃이 왔을 때는 휴가를 가야 한다. 갑자기 휴가를 떠날 준비가 안 되었다. 먼 데는 가기 어렵다는 말로 휴식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장기간의 휴가가 아니더라도 며칠 시간을 내어 비일상적이고 신선한 경험을 하면 지친 몸을 재충전하기에는 충분하다. 오늘도 잠자긴 글렀어요. 일상에서 번아웃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숙면이다. 잠을 푹 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 직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기, 이불과 베개 커버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침실 환기하기, 반신욕하기 등이다. 의외로 이불과 베개 커버를 자주 빨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집 먼지 진드기가 배양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몸과 접촉이 많은 이불과 베개 커버는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빨아야 한다.
자기 직전에 침실을 5분에서 10분 동안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방법이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이 가장 숙면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잠을 잘 자려면 수면 양말이나 수면 잠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가볍고 얇은 소재의 잠옷을 입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방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은 열어둬야 잘 자는 사람도 있다. 또 소음이 전혀 없어야 잘 자기 때문에 귀마개를 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아야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다. 조명의 밝기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잠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할 때 90년을 산다고 치면 30년이 수면에 할당된다. 수면은 직장 업무나 집안일, 육아, 학업 등 일상에서 소모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숙면이 없으면 내일이 피곤하듯 아침부터 피로하면 번아웃은 계속되고 악화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쉬는 법, 특히 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의 단계에 관해 과학적으로 알아두면 수면의 질을 높여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의 1단계는 가벼운 선잠이 드는 단계로 주변의 소리와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 뇌파가 서서히 느려지면서 5에서 10분 정도 유지되고 몸이 진정되어 가는 단계이다. 수면의 2단계는 10분에서 25분 동안 유지되는 얕은 수면 상태를 말한다. 숙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위 1, 2단계를 수면 유도 또는 인면 단계라고 한다. 누워있지만 잠이 푹 들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 잠을 깨버리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 수면의 3, 4단계는 20분에서 40분 동안 유지되는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대를 말한다. 서파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외부의 소리나 자극에도 잠을 깨기 힘들고 숙면을 취하는 구간이다. 그 다음 렘 수면 단계는 서파 수면 후 내가 오히려 더 빨리 활동하는 단계로 이 시간 동안 꿈을 꾸게 된다. 잠꼬대를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뒤척이기도 한다. 렘 수면이 길어지면 꿈을 더 길고 생생하게 꾼다. 자고 일어나서도 꿈의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이다. 수면의 1단계부터 4단계, 그리고 렘 수면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90분이 걸린다. 우리는 하룻밤 동안 이 수면 사이클을 보통 4-5번 반복한다. 여기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각 수면 단계의 양과 분포도에 달려있다. 깊고 효율적인 잠을 자려면 렘 수면의 양이 줄고 3, 4단계의 수면의 양이 늘어나야 한다.
꿈을 적게 꿀수록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수면의 1, 2단계 시간이 짧아질수록 숙면에 효과적이고 중간에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새벽에 잠이 깰 때 무척 피곤할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피곤할 때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잠이 깼기 때문이다. 수면의 3, 4단계 도중에 잠이 깨버렸을 경우는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만 1단계 도중에 잠이 깼을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럼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한다. 우리 몸의 수면 시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균형을 맞추면서 1에서 4단계 렘 수면의 비율을 설정해 나간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패턴은 수면의 1단계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3, 4단계를 지나 마지막에 다시 1단계에서 깨는 것이다. 이 패턴이 규칙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저녁 이후에는 밝은 빛을 피해야 한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집의 조명은 대부분 끄고 컴퓨터의 모니터와 스마트폰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셋째,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수면의 질은 배고픔, 체온, 감정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곧 시상압으로부터 나오는데 테스토스테론과 코티솔, 멜라토닌의 비율이 수면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 아침을 조금이라도 먹는 것, 야식을 피하는 습관은 숙면에 무척 중요하다. 특히 아침 식사의 효과가 큰데 아침에 먹는 단백질은 몸 안에서 트립토판으로 분해되어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된다.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형되면 숙면을 돕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단백질의 부족으로 트립토판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을 달래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 생성되기 어렵다. 그러면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꼭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번아웃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숙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고 이는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1년으로 치면 3, 4달이나 된다. 어떤 사람들은 25에서 30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낸다니 시간이 아깝다고들 한다. 하지만 잠을 자는 그 시간 덕분에 나머지 시간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당신이 기대하는 내일은 오늘 밤 몸을 뉘어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임을 기억하자. 문 밖으로 한 발만 내딛어봐.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프고 어깨나 등이 뻐근하며 몸이 무거워진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권태로운 기분이 들고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진다. 운동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여간 쉽지 않다는 말이다. 사실 번아웃과 같이 소진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진다. 생각하는 것조차 짜증나고 무기력해서 밥도 먹기 싫은데 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것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 역시 그랬다. 인생에서 가장 무기력했던 때 나는 그 기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번아웃 정도가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 수준이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나는 아침 8시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오전 10시가 넘도록 웹툰이나 유튜브로 게임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뒹굴거리다가 10시 30분쯤 되면 집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으며 끼니를 때웠다. 집에서 시켜 먹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온 이유는 맥도날드 지하에 시설이 좋은 PC방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11시쯤 식사를 마치면 PC방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게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은 치킨, 피자, 족발 등 배달 음식을 번갈아 시켜 먹었다. 나는 그야말로 시체와 다름없는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 그나마 식사와 게임 이 두 가지가 내가 살아는 있구나를 증명해주는 행위였다. 이처럼 심각한 번아웃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힘을 내서 시도해볼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의사인 내가 운동이 좋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을까? 번아웃이 더욱 힘든 건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홍식이라는 친구 덕분이었다. 그는 내가 골 속에서 나오기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우리 집에 매번 찾아와 축구를 하러 가자고 했다. 움직이기도 귀찮은데 무슨 축구란 말인가. 나는 그럴 때마다 진짜 싫다고 내버려두라고 를 외쳐댔다. 하지만 홍식이는 나의 짜증에 지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매번 축구화와 운동복을 준비해서 나를 픽업하러 왔다. 주차장에서 내가 나올 때까지 경적을 울렸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 그의 한결같고 지치지 않은 정성에 미안했던 나는 결국 억지로 축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하는 것이 차츰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이틀에 한 번이 되었다. 축구를 안 하는 날에는 헬스장에도 가게 되었다. 그때부터 조금씩 나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멀쩡할 때도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번아웃에 빠진 상황에서 운동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이럴 때야말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운동이다. 운동은 육체뿐 아니라 정신,
즉 뇌의 건강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번아웃이 왔을 때 운동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은 뇌의 근육을 강화한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IGF-1 단백질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BDNF라는 뇌신경 영양인자가 촉진된다. BDNF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를 이해하는 척두엽, 인지기능 및 계산, 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작용하여 새로운 뇌소표를 만들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새로운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의 전전두엽에서 피질의 회백질 부위가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인지기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 둘째, 운동은 우울증약만큼 효과가 있다. 운동하면 세로토닌 뉴런, 발화 빈도가 증가하여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또 목표를 세우고 운동할 경우 변형계의 보상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 생성이 증가한다. 달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마라톤의 러너스 하이 현상처럼 통증을 줄이고 불안을 달래주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도 한다. 격렬한 운동은 뇌의 엔도카나비노이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마치 대마초나 마약을 사용한 것처럼 강한 쾌감을 준다. 이렇듯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수치가 높아지면 뇌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대항할 면역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항우울제의 원리와 아주 비슷하다. 운동하는 것은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우울증에 걸린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의 한 연구팀의 조사는 이를 잘 입증해준다. 연구원들은 8주 동안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운동을 시키고 나머지 학생들은 운동하지 않고 평소대로 지내게 했다. 8주 후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본 결과 운동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우울 증상도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인다.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심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쪽 그룹은 일주일에 4일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4개월 후 결과를 분석해보니 운동한 그룹은 수면과 인면에 걸리는 시간, 렘 수면의 비율 등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를 향상시킨다. 건강해진 뇌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 기분을 환기시키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준다. 몇 번만 운동해도 뇌세포가 자라고 새로 태어나는데 더 이상 운동을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운동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지만 일단 하기만 하면 달라진 보상회로와 새로 분비된 도파민이 다음 작업을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 운동하는데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내일은 95, 일주일 후에는 70 정도의 에너지만 있어도 같은 양의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나쁜 생각은 운동해서 뭐해? 운동한다고 기분이 나아지겠어? 라며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도파민을 줄이고 의욕을 꺾어버린다. 우울증의 친구인 포기와 권태로움은 달콤한 말로 당신의 시도를 방해할 것이다. 번아웃에 빠져 보정적 인지가 강한 상황에서는 조금씩 섭취하면서 자신에게 성공 경험을 부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큰 목표를 세워놓고 운동하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매일 1시간씩 뛰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을 뛰어보자고 자신을 격려하며 꾸준히 운동해보자. 이런 시도가 쌓이면 어느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음을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시간 안에 있다. 돌이켜보면 번아웃을 겪으면서 잃어버린 것 중 가장 아까운 것은 시간이다. 번아웃에 빠져 무력감을 겪다 보면 1, 2년은 그야말로 훌쩍 가버린다. 보통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 번아웃에 많이 걸린다. 이 황금 같은 시기의 우울감과 비관적인 감정이 소중한 시간을 잠식하며 갉아먹는 것이다. 나는 2017년 1월쯤부터 다음해 2018년 10월 무렵까지 번아웃에 빠져 있었다. 30대 후반에 그 귀한 시간을 마냥 흘려보낸 것 같아 너무도 아프고 쓰리다. 여행이라도 이것저것 실컷 다닐걸. 연애라도 열심히 할걸. 정신과 의사로서 혹은 개인으로서 책을 읽지도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드러누워 하루가 지나가기를 바랐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잃어버린 경력도 차차 복구할 수 있다. 소원했던 인간관계도 꾸준히 마음을 쏟으면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36, 37살은 방 안에서 흘러가 버렸다. 당시 나는 지나간 과거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지 않느냐고? 그렇지는 않다. 자책하고 반성하며 내면과 조우하는 시간은 2~3달이면 족하다. 나머지 깨달음은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 발을 땅에 딛고 현실과 부딪히며 얻어야 한다. 번아웃을 방치하면 불안 증상이 지속되고 무력감이 심해져 자신이 바라는 상황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삶에서 내 마음이 자꾸 엇나가는 것이다. 번아웃은 생활습관의 교정과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2~3달이면 충분했을 번아웃이라는 좌절의 시기를 나는 너무도 길게 착실히 허비하고 말았다. 조금 더 빨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가까운 친구에게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의 글들은 부질없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린 괴롭고 아쉬웠던 시간들의 반성이자 기록이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도 그들보다 유명한 어떤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내 인생에 번아웃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과감하게 단절할 용기를 내어보자.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시간 안에 있다. 달라지고 싶다면 마음의 일기를 써봐. 번아웃에 빠졌을 때 가장 나쁜 것은 매일매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아무 일도 없으면 일기를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번아웃처럼 어두운 정서가 지속되는 시기일수록 일기라도 써야 한다. 한 줄이라도 써서 오늘 나의 거지 같은 하루의 기분과 무기력함을 기록으로 토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오늘의 우울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혹시 이어지더라도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매일 일기를 써도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오늘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당장은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날 또는 일주일 후, 열흘 후 내가 쓴 일기를 읽어보자. 내가 느낀 좌절, 허무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나의 기록을 들여다보자. 그러면 어제 내가 이랬구나. 그날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라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바라게 된다. 내일은 달라지기를. 변화하고 싶다고 원하게 된다. 일기는 솔직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온전한 내 영역이다. 일기를 쓸 때만큼은 남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일기는 보통 지질하고 슬프고 속상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부유한다. 당시의 마음이 떠오르고 상처를 다시 경험하고 되새김질하게 된다. 아프다. 그래도 내 마음의 기록을 남겨보자.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고 등과 같이 일과를 나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육하원칙도 필요 없다. 그저 내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따라가며 일기에 담아보자. 감정일기 혹은 마음일기를 쓰는 것이다. 글쓰기는 치유의 힘이 있다. 일기를 쓸 때 우리는 나라는 거울과 마주할 수 있다. 무의식이라는 수면에 손이 닿아
잔잔히 파문이 일어난다. 그 순간이야말로 어떤 저항이나 불편한 마음 없이 내면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일기는 과거의 기록, 추억이라고들 하지만 일기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일의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변화하는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이다. 그러니 매일 단 한 줄씩이라도 써보자. 하루하루 마음을 새겨보자. 그러면 어느덧 맺힌 마음이 풀어지는 순간이 있다. 보지 못했던 순간이 보이는 때가 있다. 나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다 보면 나아가 타인도 이해하게 된다. 삶의 변화는 그렇게 찾아온다. 그까짓 줄넘기의 마법. 나는 운동을 못하고 싫어한다. 빈말이 아니라 진짜 못한다. 기초 체력도 안 좋고 운동신경도 없다. 공으로 하는 국익 운동은 물론 오래 달리기나 수영 등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운동 등 운동이라면 전방위적으로 못한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도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안 한다. 아니, 절대로 안 한다. 하지만 당신도 나와 같다면 크게 잘못된 선택을 한 셈이다. 머리가 텅 빈 것처럼 무기력할 때는 육체라도 건강해야 한다. 뇌와 신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뇌의 호르몬 잔고가 완전히 바닥나버렸을 때는 건강한 심장과 근육에서 호르몬을 다시 쥐어짜줄 힘이 필요하다. 번아웃이 왔을 때야말로 억지로라도 운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번아웃이 와서 의욕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헬스장을 가라거나 1시간씩 뛰라고 하면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가능하지도 않다. 운동이 어렵기만 한 사람들은 하루에 5분씩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홈트레이닝이나 플랭크 등도 추천하지 않는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운동고자들은 자세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다. 내 운동 능력은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영원히 집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맞고 접근하기 쉬워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내 경우는 줄넘기가 최적의 운동이었다. 그나마 자세에 신경 쓰지 않고 전신 운동이 될 만한 가장 만만한 운동이 줄넘기였다. 처음 줄넘기를 할 때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줄넘기 3번 만에 줄이 발에 걸려 넘어진다거나 10번쯤 뛰고 나서는 젠장, 이까짓 게 무슨 대임이 되겠냐? 라며 줄넘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갈림길이다.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는 생각만 극복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도움이 된다. 이따금 줄넘기로 운동하다가
줄넘기를 5개쯤 잃어버렸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쓸모없고 한심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줄넘기 50개도 못할 만큼 바보는 아니야. 처음으로 줄넘기 50개를 한 날은 2018년 5월쯤이었는데 이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운동하고 이마에 땀이 맺힌 걸 너무 오랜만에 느꼈기 때문이다. 번아웃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는 이 땀방울에 울컥했다. 그 이전까지는 시체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언가를 해볼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끄럽고 한심해서 눈물이 났다. 5분만 뛰어도 땀이 맺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단 5분도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얼마나 지치고 아팠으면 그럴 만큼의 힘도 없었던 것일까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금껏 매일 줄넘기를 한다. 병원에도 집에도 가방에도 줄넘기가 1개씩 있다. 지금은 줄넘기 500개는 5분이면 충분하다. 심지어 2단 뛰기도 곧잘한다. 세끼 중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 우리 뇌는 무척 까다로운 기관이다.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급 포도당과 단백질, 탄수화물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침에 공급되는 음식의 질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쁜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자신의 뇌에 공급하는 것은 카페인이다. 그것도 투샷, 그란데 사이즈로 주입한다. 가뜩이나 불면증에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잠이 덜 깬 불쌍한 뇌세포를 향해 강렬하고 뜨거운 카페인을 들이붓는 것이다. 오전에 졸지 않으려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뇌를 때려서 억지로 깨우는 행위다. 그렇기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꼭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아침에 씻고 출근하기 바빠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이런 핑계로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다. 떠먹는 요구르트, 바나나 반개, 달걀, 감자, 우유, 빵 반개, 낫또, 견과류 등등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 중 부담 없는 메뉴로 적당히 골라 먹어보자. 식사량은 조금이 좋다. 음식을 소화하는데 여분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하루의 시작이 힘들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야식으로 먹다 남은 치킨이나 피자를 데워 먹는 경우도 있는데 휴일이 아니라면 이는 추천하지 않는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낮 시간에 세로토닌이 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든다. 내가 낮에 편하게 일하고 밤에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하는지 여부는 아침 식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나의 하루는 아침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 어떤 예외도 필요 없다.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